그리고 노래제목이 엔녀 모리콘의 카브레스 오버라고 합니다. 아이슬란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오버의 소리가 청하고 좋죠. 오버의 끝나요. 자, 여기 됐습니다. 끄고 강도 신인간과학 24강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지금 큰 틀에서 보면 3장 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몸도 그렇고 정신, 이성, 감정 등등 여러 관계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자, 159장 소제목 정신도 진화의 산물일까 얘기합니다. 정신이 뭔지 모르는데 진화의 산물일까, 그것도 의견들이 서로 다르겠죠. 부케티치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진화의 산물일 거라고 얘기할 거고요. 파넨베르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진화적인 요소가 있긴 있으나 꼭 진화의 틀 안에만 갇히지 않다, 그런 입장이 아닐까요? 부케티치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저처럼 정신을 의식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은 정신도 분명히 진화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정신은 결국 두뇌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일까요? 두뇌는 뇌의 현상입니다. 뇌가 발달해서 정신도 그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 얘기죠.
말하자면 정신은 물질과 무관하게 이리저리 떠다니는 그 무엇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된 신경 조직이나 뇌를 가지고 있는 생물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유기체가 진화하면서 뇌가 생기고 뇌의 기능 또한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발달해 왔죠. 따라서 의식이란 의미의 정신도 진화의 다시요. 문장이 따라서 진화 의식이란 의식이라는 의미의 정신도 그 얘기군요. 의식이라는 의미의 정신도 진화의 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화와 무관한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생물학자가 그 진화의 범주 안에서 정신을 보고 있습니다. 뒤로입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만 그 뇌가 분명히 특별한 역할을 하니까요. 그건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죠. 그래도 정신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신이 의식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는 인간이 처음이지만 실상 어느 생물이나 정신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정신적인 것이 모든 것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때에는 정말 존재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 아닐까 싶기까지 합니다. 부케티츠의 말을 다 부정하지는 않지만 생각 자체는 반대예요. 부케티츠는 그 생물학적인 그 몸, 물질, 그게 우선이고 거기서 정신이 나왔다고 한다면 뒤로는 오히려 정신이 더 우선적인 거다. 그 작용, 관계는 인정하지만 어떤 것이 더 우선적이냐 하는 거는 정신이라고 하는 건데 부케티스는 당연히 물질이죠. 그렇다면 진화의 어느 단계에서 정신이 발생했을까요? 이것도 작은 제목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자, 부케티츠가 이제 작심하고 길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체가 진화하는 어느 단계에서 이 정신이 나타났겠냐 하는 거죠. 부케티스가 어떤 얘기를 할지는 대충 감이 잡힙니다. 의식이 수백만 년 동안 복잡한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발달했다고 생각한다면 이걸 전제하는 거죠. 이 사람에겐요. 정신의 출현을 어느 특정한 시기로 못 받기는 어렵겠지요. 그렇더라도 네안데르탈인 정도에 이르면 이미 자의식이라고 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네안데르탈인들이 죽은 사람을 매장했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주거지 근처에서 우연히 움푹한 땅에 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매장을 했다면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매장지에서 함께 발견된 꽃가루 화석을 분석한 결과 그들이 꽃으로 무덤을 장식하기까지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승에 대한 관념이나 어떤 기대, 죽음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있는 생물만이 그런 행동을 하겠지요. 그들이 살았던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5, 6만 년 전이니까 생물이 진화해온 전체 역사를 생각해보면 의식의 발생은 그야말로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5, 6만 년 전. 그렇죠. 생명체가 시작한 지 20억 년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캄브리아기가 생명체가 확산됐던 때라고 하던데, 캄브리아기. 5, 6만 년 전이라고 하면 최근이죠.
어쨌거나 당시 인간은 네안데르탈인 장례를 시작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이 아닌 개와 같은 생명체한테도 의식이나 자의식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듯이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요. 오늘날 동물의 행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여러 생명체, 그 중에서도 침팬지 같은 유인원의 행동을 관찰한 경우 의식과 유사한 현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아른함 동물원에서 있었던 일이 좋은 예가 되겠군요. 그곳에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침팬지가 두 마리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가 어느 날 갑자기 절룩거리며 걷기 시작했답니다. 사육사는 그 침팬지가 힘이 더 센 대상에게서 맞아서 그렇게 됐겠거니 생각했지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앙숙 침팬지 앞을 지날 때만 다리를 저는 것이었습니다. 상대의 시야를 벗어났다고 생각되면 멀쩡하게 뛰어가더라는 거죠. 이 정도로 전술적인 속임수를 쓰려면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네안데르탈인의 와서가 아니라 6 내지 7천만 년 전 포유류가 발생하면서 동시에 의식도 생겨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정도의 의식 액은 5, 6만 년 전이 아니라 6, 7천만 년 전 포유류 포유류가 뭐죠? 저주를 통해서 자식을 키우는 동물들을 말하죠. 앞에 침팬지 이야기는 의식과 상관없는 본능적인 행동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본능과는 다르다.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다. 햄스터 같은 설치류 동물이 겨울잠을 자기 전에 먹이를 모으는 것은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본능적인 거죠. 이것은 실험으로도 입증할 수 있어요. 건초를 가득 채워 넣은 통과 아무것도 없는 빈 통에 각 햄스터를 한 마리씩 넣으면 두 마리 모두 굴을 파는 행동을 보입니다. 빈 통 안에 있는 햄스터는 그저 본능이 시키는 대로 바닥을 긁어대는 겁니다. 이런 행동은 일종의 자동 반응이나 반사 행동이지 의식과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이렇게 정신과 의식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창조, 인간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냐, 변증해내느냐 하는 거는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 아니나 그들이 아무리 하더라도 그들은 동의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도 그러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판넨베르크가 이제 발언합니다. 부케티치 선생께서는 인간의 정신이 진화를 통해서 생겨졌다고 말하십니다만 엄격히 따져서 진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뇌라는 기관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뇌와 정신을 판넨베르크는 구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이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뇌가 진화의 산물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그건 뭐 생물학적으로 맞으니까 뇌가 그렇게 점점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두뇌, 용뇌가 커지는 거죠. 세분화되고요. 더 기능적으로 발달하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뇌와 정신이 서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20세기 최고의 뇌 연구가로 손꼽히는 영국의 신경생리학자 존 에클슨은 1977년 칼 포퍼와 함께 자아와 뇌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The Self and Its Brain. 이런 책들도 우리가 많이 저도 읽어야 어떤 것을 말할 때 내용이 풍부해지는데 책 읽기가 참 부족합니다. 이런 책들이 번역되어 있을까요? 이 책에서 에클슨은 뇌의 기능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뇌의 모든 활동을 알아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죠. 진화의 결과로 뇌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정신까지도 진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뇌 작용만으로 정신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정신은 필요에 따라 뇌의 세포들을 선택적으로 작동시켜가며 활동하는 것이고, 따라서 보통 생각하는 뇌의 기능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뇌가 손상받았을 때에는 정신작용도 좀 영향을 받죠. 뇌하고 연관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결정적으로 지배받는 건 아니다. 이런 정도 말하면 될까요? 포포와 이 문제를 논의하는 동안 에클스는 대상에 대한 의식과 대상에 대한 의식, 저기 뭐 나무가 있어, 바람이 불어, 이런 의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 자기의식, 이걸 좀 더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죠. 그럼 이 두 가지를 구분한다. 참 세밀하고 어렵습니다. 대상에 대한 인식은 자의식보다 훨씬 먼저 생겼어요. 생물이 발달해온 역사 안에서 자의식은 아주 늦게 생겼고 자기를 의식하는 거예요. 더구나 그 의식이 정신이라 할 만한 단계로 발전한 것은 그보다 더 나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과 자의식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뇌에 적용 이런 걸 전공한 한 사람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파넨베르크는 이제 그걸 전공한 사람은 아닌 신학자니까요. 그 책을 보고 이제 참고하는 거죠. 의에서도 자의식과 대상에 대한 의식 이게 다르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식을 무조건 똑같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부게티치에 대한 반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이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오히려 진화의 원인일까요? 아주 더 근본적인 질문이군요. 마야비 그 이야기에 앞서서 지금의 논의가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의식, 우리의 이성적인 능력 가운데 과연 어느 것에 대한 것인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신의 영, 성령이죠. 거룩한 신의 영이라는 말도 짚어봐야겠고요. 정신에 대해서라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칸트의 말처럼 이성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니까요. 이성이란 구체적으로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뜻합니다. 인간의 행동에는 상당히 비이성적인 구석도 없진 않지만 어쨌거나 인간은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이성적인 능력만이 아니라 정신이나 의식을 구성하는 물론 이성적인 능력만이 정신이나 의식을 구성하는 전부는 아닐 테죠. 그러나 만일 진화의 전체 과정,
어딘가에 신의 영역이 개입하는 흔적이 있다고 본다면 우리는 그 신의 영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경우 신의 영은 진화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진화를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라고 해야 합니다. 마이 아비히도 부케티치하고는 다른 입장입니다. 무칠러.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케티치 선생의 이야기가 실험적으로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인데 비해 마야 아비 선생님의 논점은 사변적인 자연 철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자연계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은 과연 무엇인지를 설명하려면 사변적인 자연 철학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는 데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철학이 개입되는 것 동의한다. 아비가 그의 입장이다. 근데 그 실험으로 증명되는 건 아니다. 뭐 두루두루 그런 걸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영이 개입했다 이런 것들은 실험이 된 게 아니니까요. 그건 자연 철학적인 거죠. 그 자연 철학이라고 해서 실험으로 한 것보다 무게가 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의 영이 아비가 말한 것처럼 신의 영역이 개입하는 흔적 뭐 등등 이런 표현들은 그렇게 해야만 이 진화와 인간의 정신 현상이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는 거죠. 그 실험으로 나타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할 때 더 설명이 잘 되는 거 이런 접근 이걸 가리켜서 자연 철학적 입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동의한다는 거예요. 무칠러가 일단은. 그런데 자연 철학이 다루는 이 자연이라는 것이 행동이나 실천과는 동떨어진 사변적인 개념인지라 결국 정신이란 진화의 원인이며 원동력이다라는 식의 사회적인 이야기로 빠진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뭐 그래도 그건 어쩔 수 없기는 합니다. 사변적이다.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내냐는 또 다른 문제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루는 영역 개념은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가설의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우칠러 선생이 조금 더 설명합니다. 그리고 부케티치 선생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대상에 대한 의식과 자의식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묻고 싶네요. 침팬지에게 거울을 보여주는 침팬지가 거울에 비친 모습을 자기 자신으로 알아보더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실험은 자주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자의식에 의한 행동인지 아닌지는 검증된 건 아니죠. 뭐 그럴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알아보는 것. 근데 정말 알아본 거냐 아니면 그냥 본능적인 행동이냐 그건 서로 의견이 다른 거죠. 자각이라는 개념도 그런 경험에서 나온 거죠. 우리는 거울 속의 자신을 알아봅니다. 한때는 이렇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으로 어떤 동물이 자기 성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기도 했죠. 우리 딸에도 반년 전까지는 거울 속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더군요. 이 무칠러가 나이가 좀 들은 줄 알았더니 젊은 사람인가 봐요. 아주 젊은 사람인가? 결혼을 늦게 해서 애기를 늦게 낳나? 근데 말하는 뭐 이런 등등을 봐서 좀 나이 지긋한 사람인 줄 알았죠. 최소한 더 파넨베르크 나이 또래는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훨씬 더 젊은가 봅니다. 이 대담이 언제 이루어졌죠?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책이 나온 게 1999년이에요. 그러면 근데 토스카나에서 나온 대화가 어떠했다 그렇게 서문 비슷하게 쓴 뒤로의 설명에 따르면 거기 나온 횟수에 따르면 보면 1996년 9월이라고 되어 있네요. 왜 뒤에는 이렇게 썼어요? 이때 나이가 파나메르크가 1928년생인가 27년생인가 그 정도 됐으니까 몇 살이요? 60살 뭐 하면서 1996년이면 28? 28 나이가 좀 됐죠. 그러면 28년생 맞나? 이 학자들 나이는 안 썼네. 그정 될 겁니다. 1928년이니까 어디서 내가 또 확인을 해야 되나? 네, 넘어갑시다. 어쨌든 생각보다 젊은 사람입니다. 부케티츠 이제 발언합니다. 어떤 동물이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지 여부는 분명히 연구해 볼 만한 일입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알아본다는 건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그런 실험은 지금까지 많은 동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뇌의 기능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정신이라는 현상과 뇌의 독특한 기능인 의식을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 아직까지 제가 싹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신이라는 현상과 의식. 여기 잘 들어오지 않네. 뇌의 기능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정신이라는 현상과 뇌의 독특한 기능인 의식.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의식, 정신과 의식. 앞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의식을 정신의 전제 조건으로 보는 저로선 정신이 신체 어느 부분에서 일어나느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그 동작이 무릎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엄지발가락에서 나오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요. 의식은 복잡한 뇌 조직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에클스는 뇌와 의식 또는 뇌와 정신을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는 이원론의 입장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둘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면서 작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저처럼 의식을 뇌의 독특한 기능으로 생각하면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확연하게 그게 증명될 수 있다. 뇌 작용으로 하는 거죠. 뇌만 잘 분석하면 그건 이제 의식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것이 어떻게 이제 정신작용까지 확대되느냐 그것만 설명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죠. 에클리시아의 입장으로 가게 되면 더 복잡해져서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신경생리학자가 에클리스를 비판하는 것도 그 때문이죠.
이건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다음 마야 아비가 등장합니다. 시간을 보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요 사람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다음 거까지 좀 읽어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사고 행위나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럴싸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사고나 정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감정. 생각한다는 것은 스스로 느끼는 내용이 구체화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바람 없는 돛담배를 생각할 수 없듯이 감정이 생기지 않고 사고란 애초에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사고도 일종의 육체성, 즉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공존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우리 인간은 주변 사람들, 자연 환경, 사물들과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우리를 둘러싼 주변 세계와 더불어 산다는 것은 우리가 대상과의 거리를 유지한 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그 대상을 보고 듣는 일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기도 하고 그 대상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공조는 이렇게 대상에 대한 느낌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그렇죠? 바람과의 관계도 있고 등등 모든 것들은 그 대상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함께 있어야만 그런 느낌이 가능하죠. 결국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상에 대해 일정한 느낌을 갖는 일이 바로 공존의 출발점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렇쿵저렇쿵 얘기하는 것도 느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고, 느낌, 감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feeling.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바로 나오네. 감각이라는 낱말은 느낀다는 현상을 완전히 담아내지 못해요. 완전히 담아내지 못한다. 그거네요. 느낌이 감각하는데 대상을 감각하니까 그것도 다른 거라고 하네요. 이 사람 하여튼 아비가 말하는 겁니다. 예? 뭐 느낌이 감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뭐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표현이 훨씬 뛰어난 편이죠. 미학이라는 미학이라는 낱말의 어원이 되는 그리스어의 아이스테시스엔 원래 느낌이라는 뜻도 들어 있었거든요. 자, 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